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국 경찰에 다시 소환된 로저스 쿠팡 대표, 미국 하원 법사위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미 하원은 소환장까지 공개하며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앞에선 한국 정부에 협조하는 듯하며 뒤에선 미국 정가의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건물 2개 층에서 성매매를 해온 업소를 시민이 영상까지 촬영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넉 달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수사에 나선 뒤에도 1개 층을 빼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상한 성매매 수사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YS의 차남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아버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두환 씨 사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논란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주보다 더 강한 표현들을 쓰며 자신이 한국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처음 경찰에 출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Coupang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government investigations.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충실히, 철저히 등 첫 조사 때보다 더 강한 표현들을 써가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첫 조사 때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 자체 조사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쿠팡 청문회 때 위증을 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당시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자체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I said the NIS has publicly confirmed that they worked with us and directed us. No, there were orders. There were directives from them. 국정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쿠팡은 다음 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연락하는 방법과 연락하는 메시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에 가서 만나서 가져오는 것은 국정원에서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과방위가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 오늘 소환 조사에 이른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과 함께 지난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산재를 은폐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미국 하원의 법사위도 로저스 대표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의 성격이 쿠팡 쪽에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건데 소환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쿠팡 측의 로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 서한입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라며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해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오간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은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쿠팡 사안을 단독으로 다루는 청문회가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쿠팡 측의 로비로 빚어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앞서 JTBC는 이번 청문회를 주도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의 정책 전략 수석 등을 지낸 측근이 쿠팡 측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이 한국 정부의 쿠팡 홀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 문제가 특별법 통과 여부만이 아니라 쿠팡 사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외교적 난제로 굳어지는 형국입니다. 회담 시작에 앞서서 루비오 장관은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를 외교 문제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미 의회가 쿠팡 측을 상대로 직접 청문회까지 열기로 하면서 쿠팡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뭉개면서 임직원들에게 2차례나 이메일을 보내 내부 결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 감동이 유일 가치, 99원 생리되는 쿠팡 리더십 그 자체라며 여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묵묵보답이었던 지난 20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첫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인지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고객 감독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보상책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놓고 고객 기만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여론과 동떨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저 보상안을 보고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거예요. 네. 그 뒤로부터 보름여 뒤인 어제 경찰 재소환을 하루 앞두고 로저스 대표는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케빈 워시 쿠팡 INC 이사가 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6년 넘게 쿠팡과 성장을 함께해온 인물임을 내세웁니다. 자화자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공 사례를 나누고 싶다며 쿠팡이 판매한 99원 생리대를 언급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물가안전 기조에 발맞춰 기획한 상품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것이 쿠팡을 만든 리더십 원칙 그 자체라고 치켜 세웁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거의 대다수 매출이 나오는데 시장을 잃고 직원들마저 흔들리면은 쿠팡 자체가 뿌리쳐 흔들리기 때문에 안심용으로 좀 하는 메시지 같아요. 쿠팡 이용자 이탈이 현실화되자 정부 시책에 맞추고 직원들의 민심을 사려한다는 분석이지만 미국 정가에서 로비하는 이중 태도를 보면 쿠팡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쿠팡 사태로 16만 5천 명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민관 합동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셀프 조사 뒤 3천 명이라며 축소에 급급했던 쿠팡이 그 뒤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전체 유출 규모가 한국 정부 발표대로 약 3,400만 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갑자기 꼬리를 내린 이유가 뭔지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16만 5천여 명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 피해 계정에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로 쿠팡이 어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쿠팡은 중국 현지에서의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370만 계정 정보에 접근했지만 용의자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건 3,000개뿐이었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00건이 과연 삭제됐으면 어디에 저장이 돼 있고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면 이거 삭제했으면은 찾기도 힘들고 이거. 그런데 3,000건 저장만 강조하던 쿠팡이 16만 5천 건 추가 유출이 밝혀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애초 정부 발표대로 3,370만 건이 유출된 게 맞고 이번 16만여 건을 합치면 약 3,400만 건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쿠팡은 3,000건만 유출됐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사건을 축소하고 소비자를 호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심지어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한 미국 하원이 보낸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소환장에도 유출 규모는 3,000건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작은 유출 규모를 가지고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다 3,000건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3,000건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시민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만족해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 민관 합동조사가 속도를 내자 한국에선 뒤늦게 정부 발표가 맞다고 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선고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기현 재판부에 8번에 걸쳐 828쪽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미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남은 건 오는 19일 쥐기현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 총 8번에 걸쳐 재판부에 828쪽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처럼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장기 집권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는 의견서도 2차례 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구형 이후 이루어진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이진관 재판부는 12.3 계엄은 내란이며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체포방해 사건 백대현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논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2사건 판결문을 지기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리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JTBC가 특검이 법원에 낸 항소 이유서를 취재했습니다. 형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됐다는 점을 무려 20페이지에 걸쳐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은폐한 점,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오히려 형량을 가중해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여도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체포방해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통령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인데도 초범인 점을 형량에 반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4일 59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내며 20쪽에 걸쳐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각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방해를 두고온 일반인들에게 영장 집행을 거부해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거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하며 증거를 은폐한 것도 형량의 가중 요소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재판에 선택적으로 나오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특검은 체포방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반박했습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국무회의에 오지 못한 2명의 장관에 대해선 오라는 연락은 받았기 때문에 심의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밤 9시가 넘어 36km 떨어진 집에 있는 장관에게 회의에 오라고 한 것은 못 오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계엄 당일 소집 연락을 받고도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이 심의권을 침해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그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무회의의 소집 및 개최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연락을 받을 때부터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36km 거리 경기도 삼분동 자택에 있던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9시 18분에야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삼분동에서 대통령실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 그런데 당일 국무회의는 10시 17분에 시작해 2분 만에 끝났고 계엄 선포는 10시 23분에 이뤄졌습니다.
예, 제가 거주지 집이 군포시 산본입니다. 거기서 그때 이미 퇴근한 상태라서 업무차는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느라고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수행비서에게 일단 택시 타고 오라는데 일로 부르신 건지 다른 일로 부르신 건지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대통령이 회의에 임박해 소집 통지만 해도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단에도 역시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비해 선포문을 사용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짓 정보를 생산한 뒤 역유포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주 절차를 농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정해진 양형 기준 안에서 최종 형량을 정하는 건 재판부의 몫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런 체포방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정확히 본 건지 아니면 5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건 항소심에서 결정이 또 한번 되겠죠. 3심제를 둔 이유기도 합니다. 법조팀의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선고 다시 한번 짚어보죠. 특검의 구형량과 1심의 양형 결과 차이가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방해 사건 먼저 보겠습니다. 이 7개의 혐의였죠. 이 양형을 따져보면 특검이 계산한 최대치는 11년 3개월이었습니다. 네. 특검은 이 가중 사유가 더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의 최상단쯤에 있는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백대현 재판부는 초범 등 감경 사유를 설명하면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은 초범인 점 외에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다고 판시해놓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인데다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형을 가중하지 않고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선고한 걸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백대현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소극적 범죄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선고 당시 장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네, 그렇지만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건 증거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범죄이고 또 이걸 폐기한 공용서류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비난할 만한 범죄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항소 이유서에 썼습니다. 예,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잖아요. 1심 선고. 이제 한 12일, 13일 그 정도 남았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인사가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관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2월 19일 내란 재판 선고를 마무리한 뒤 23일자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또 이날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두 재판부가 내란 사건 2심을 모두 맡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아서 논란이 된 김건희 씨 사건도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1심 재판장이죠. 우인성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이 체포방해 사건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일단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선고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 5년형을 내릴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좀 함께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의 위치를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5년, 그리고 모든 혐의를 합하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결과는 1년 8개월이었죠. 네, 샤넬백을 받은 걸 반성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걸 끝까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항소심도 곧 시작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7부는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재판부인데요. 1심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2심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가액이 가장 큰 목걸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일부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줬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역시나 2심에서 판단이 또 한번 나오겠죠. 잘 들었습니다. 조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첫 출근길에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사의 핵심은 검찰의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서 특검의 사무실을 검찰청사 밖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임명 후 첫 출근길에 나선 권창영 특검은 2차 종합특검의 사명을 3대 특검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의 규명이라 밝혔습니다. 일정한 소기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모두 17개 사건입니다. 이 중 핵심은 박성재 전 장관과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연루된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의혹은 김건희 씨가 2024년 디올백 수사 국면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며 수사 상황을 물은 텔레그램을 내란 특검이 확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텔레그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한 만료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먼저 특검보 5명 인선과 임시사무실 확보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봐주기 의혹 수사를 위해선 검찰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만큼 검찰청사 내에 사무실을 꾸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경찰서와 멀지 않은 곳에서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해오던 성매매 업소가 있습니다. 한 시민이 불법 정황들을 확보해서 이 업소를 신고했는데 경찰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넉 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JTBC 취재가 시작된 직후에서야 업주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많이 늦은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 먼저 박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마사지라고 쓰인 간판이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붉은 조명이 비추는 복도에 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카운터에선 수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수요일이 발견한 거가 잡았으니까 오늘은 오면서 입고 나가시고. 방 안엔 남성이 발가벗은 상태입니다. 아니 나는 외국인 좋아. 작은 창 너머로는 무언가 건네집니다. 남성용 피임기구입니다.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를 해오던 업소였습니다. 건물 3층과 5층 2개 층에 체형관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이어온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9월 업소에서 600m쯤 떨어진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성매매 정황이 담긴 사진 19장과 영상 3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단속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문의했더니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단속을 이렇게 빨리 재촉을 종용하는 이유가 있으시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급기관인 인천경찰청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업주인 60대 여성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초 신고 넉 달 만으로 JTBC가 취재에 착수한 직후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경찰서만으로 능력이 부족해 인천청과 합동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렸다며 많이 늦은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JTBC 박호연입니다. 뒤늦게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도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성매매가 2개 층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이 중 1개 층만 압수수색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수사 때문에 다른 한 층에선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신고자 A씨가 경찰에 제출한 5층 업소 장부에는 3층도 등장합니다. 이용 내역과 금액 옆에 3층 계산이란 문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5층 카운터에 3층 관계자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로 추정되는 사진도 찍어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한 명의 업주가 3층과 5층 두 개 층을 함께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5층만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3층, 5층이 같은 곳인데 다 5층에 관한 자료라 3층은 같이 할 수 없고 왜 이게 5층에 대한 증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취재진은 최근 업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5층 문을 두드리자 직원이 나옵니다. 내일은 있어요. 압수수색을 당한 5층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3층으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3층과 5층은 같은 업소라고 말합니다. 5층 안 하면 3층이요. 신고자는 단속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 중인 상황을 경찰에 알렸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3층 관련 진술과 자료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이 됐다며 당사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거나 전두환 씨가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서야 징계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은 수구 집단이 됐다며 회의실과 당사에 걸린 YS 사진을 당장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자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추종하는 전두환과 윤석열 사진을 걸라며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초 입당한 고성국 씨의 전두환 사진도 걸자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이사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고 씨 주장이 나오고 일주일 넘게 침묵한 장동혁 대표를 꼬집었습니다. 당에서 전두환이냐 김영삼이냐 노선을 정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바로 몸을 낮췄습니다.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논란을 촉발한 고 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친한계로부터 고 씨 징계 요구서를 받아든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부터 심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JTBC에 징계를 하든 하지 않든 부담이 큰 사안이라면서도 오늘 저녁 고 씨 징계권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직을 걸자며 역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내 비판이 이어졌지만 장 대표 측은 일단 사퇴 압박을 끊어낸 것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장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장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제명 이후 이어진 거취 결단 압박에 사퇴 요구는 정치 생명을 걸고 하라는 벼랑 끝 전술로 맞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제게 재심을 요구하거나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친장 인사들은 승부수가 먹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실 속 화초들을 장동혁이라는 잡초가 확실하게 제압한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도 계속 무리한 사퇴 요구를 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힘들 거거든요. 당장 사퇴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는 피할 수 있겠지만 반장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대구 재선 권영진 의원은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라며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고 앞서 사퇴를 촉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을 포함한 극우 인사들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지방선거 국면 당을 이끌기 어려울 거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대표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다. 실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취임 한 달이던 지난해 9월에 비해 오른 5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층만 떼어봐도 부정평가는 19%에서 33%로 늘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민주당은 문건 하나가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과 조건까지 언급된 내부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답정너 합당이란 반발로 이어졌는데 정청래 대표는 자신도 모르던 내용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합당 관련 내부 문건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처가 작성한 7장짜리 문건엔 구체적인 합당 타임라인과 조국 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주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현 시점에서의 합당에 반대하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미략의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게 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 자신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힌 조승래 사무총장은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실무 차원에서 정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유출로 분란이 일어난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들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리입니까? 이미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어제 초선 의원들을 만난 정 대표는 오늘 중진과 삼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합당 얘기에 좀 그냥 빠져들고 있습니다. 논쟁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우리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정 대표가 재선 의원들을 만나고 전체 의원총회가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이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전북 전주의 한 보행 육교를 두고 시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출렁다리처럼 흔들리는 게 눈에 보여섭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만 지자체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뛰어가자 다리 난간과 바닥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다가 점점 움직임이 커집니다. 페트병에 든 물도 눈에 띄게 출렁거립니다. 산책길에 나선 시민들도 느낄 정도입니다. 진동이 심해요. 타임은 그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저도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주택가와 호수를 연결하는 보행 육교로 길이 216m, 폭 4.4m 규모입니다. 예산 44억 원이 투입됐고 지난달 16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 이용이 점차 늘면서 육교가 흔들려 불안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대가 없는 육교 중간 지점에서 흔들림은 특히 심합니다. 공사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공사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실행을 해야지. 바로 해야지. 안전의 문제니까. 전주시는 설계와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 그 의견도 들어가지고 보완할 거 보완해서 그리고 준공 전에 다시 지금 안전작업을 다시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하지만 시민들 불안을 해소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의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겨울에 더 많다는데요. 밤에 히터를 틀고 가다 깜빡 조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화물칸과 분리된 운전석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합니다. 도로에 쏟아진 택배 상자는 2개 차로를 점령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주감휴게소 인근 경부고속도로입니다.
6.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3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기사는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자정쯤엔 청주시 남이분기점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8.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조수석 바퀴 쪽이 파손됐습니다.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이니까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겨울철, 특히 2월이 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화물차 관련 사고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의 76%가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드러났습니다. 2명 이상 사망한 중대 교통사고도 2월에 집중됐습니다. 날씨가 추워 히터 사용이 늘고 장거리 야간 운행까지 겹쳐 사고 위험이 커진 겁니다. 히터 사용이 늘면서 졸음이 쉽게 유발되고 눈, 비 등 잦은 악천후에 따라서 목숨과 직결되는 졸음운전. 졸음이 찾아오면 졸음 쉼터 휴게소에서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다음 주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확정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도 관심입니다.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게 골자인데요. 의대 진학을 위해서 이사를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고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소식에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선 잇따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남양주 구리에 가면 거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지역 의사제 할 수 있잖아요. 왜 거기 뜨냐? 대치동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년 뒤 의대 진학을 위해 벌써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학군지에서 최상위권이 아니면 이제 수시나 이런 전형으로 좋은,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서울과 상대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의대 진학을 위한 인기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콜 택시 부르는 거 이런 거 활용 가능하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동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말에 주로 학원을.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구분될 경우 농어촌 전형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아산이나 탕정 교통이 좋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이 점수를 더 가산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던가. 해당 지역 부동산들은 지역의사제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1등급 애들이 이제 거의 자리를 뺏고 있으니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산이 좀 많이 있어요.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의대 진학용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밖에 지역 역차별, 지방의 의료교육 인프라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이 협력하자 약속했던 조세이 탄광 수중 탐색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84년 동안 차가운 바다에 잠겨있던 유해를 추가로 찾아내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다국적 다이버팀이 수중 탐색을 마치고 돌아오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4시간여 잠수 끝에 유해 한 점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오늘 수습한 건 두개골과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과 치아 등입니다. 앞서 파악해둔 시신 내구의 위치를 따라 다이버 3명이 들어가 성공적으로 가져나온 겁니다. 悲しいお話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少しはそれが安らぐようなことにつながっ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 애타게 기다리던 유가족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운데 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이번 수습은 지난달 한일 정상이 조세이 탄광 조사에 협력하자고 한 직후 이뤄져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そして山口県宇部市の長生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앞으로 11일까지 5차례 더 유해 수습에 나섭니다. 내일 추모제가 예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시민단체의 그간 노력에 감사의 뜻을 따로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시민단체 주도하에 유해 4점이 수습된 바 있습니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 구조에서 이제 맞춰보는 그런 고민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6월 발굴 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일본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우베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최근 전격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보류돼 왔던 건데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 등이 이어온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그간 정기적으로 면제 승인이 나던 것들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대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9개월 만에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무더기 승인이 난 겁니다.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재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 문제를 두고 소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며칠 내로 대북 문제에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4월에 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온 북한이 제재 면제를 대화 재개 신호로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가 54년 만에 끝났습니다. 안전판이 사라지자 핵 군비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에서도 자체 핵 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핵 전력을 제안해온 뉴스타트는 어제로 효력을 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며 새 군축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뉴스타트가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협정인데다 이미 심각하게 위반돼 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새 조약에는 중국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n order to have true arms control in the 21st century, it's impossible to do something that doesn't include China because of their vast and rapidly growing stockpile. 중국은 핵 능력으로 볼 때 불공평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中国的核力量与美俄完全不在一个量级，现阶段不会参加核裁军谈判。 50여 년간 유지돼온 핵 안전판이 사라지자 당장 유럽에선 자체 핵 무장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동맹국과 공동 해구산 개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핵 개발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우려가 커진 폴란드 역시 프랑스와 핵 공유를 시사했고 전통적 중립국인 스웨덴까지 핵 개발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핵 위협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핵 무장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들을 좀 더 갖다 놓자, 그런 협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새 안보 전략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이 더는 유럽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 한가운데서 핵 경쟁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오늘은 밀착 카메라도 올림픽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인이 모이고 있는 올림픽 개최 도시 밀라노의 거리에선 기념 배지 교환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비공식 종목이라 불릴 정도로 핀 트레이딩 열기가 뜨거운데요. 정희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은 이제 올림픽 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응원단은 곧 펼쳐질 각본 없는 승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 personally, since I'm skiing a lot, I love skiing and downhill racing, so I'm pretty excited about that part. I think the skiing name because I really like gliding. 한국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이라던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더라. 흥분과 열정의 거리. 이곳엔 시민들의 비공식 종목이 있습니다. 핀 트레이딩. 기념핀인 배지를 교환하는 활동입니다. 취재진에게도 다가와 배지를 바꾸자고 요청합니다. Oh, change. Yes. This one and this one. No. This is more beautiful. No, this is Tina. You know the mascot over here. 일단 거절했습니다. 이 핀 트레이딩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난 1896년 첫 아테네 올림픽에서 배지는 신분 확인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1920년대부터는 참가 선수들끼리 우정의 표시로 국가 배지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민들과 관계자들까지 따라했고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저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을 하면서 사실 이만큼 배지를 모았었는데요. 저도 이 배지들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과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조끼에 배지가 가득한 그리스인 존을 만났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열린 모든 올림픽을 다니며 배지 2만 개를 모았습니다. 이 분야 유명인입니다. It's my passion. We are Olympic spirit for Athens. You meet many people. You have fun. You are happy if you get a good pin. 지나가던 사람들은 존을 알아봅니다. I hear you're famous. Is it okay? I have not traded a pin with anyone yet. I just Yes. got here. Okay. Can I trade a first pin with you from my news agency? 그 옆에 있던 외신 취재진, JTBC 배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We're the official broadcasting station. Yeah, let's trade it. Okay. I liked it. So you are from AP? Yes. Oh my God, nice to meet you. 단순히 교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됐다는 표시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자원봉사자 니콜과도 배지를 교환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French part. My first language is French. My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So like near Montreal. Yeah, I'm about 2 hours from Montreal. Montreal. 2 hours from Montreal, but I'm just beside Ottawa, the capital. Because my brother, he used to live in Montreal. 추억도 남겼습니다. 이게 올림픽입니다. 이 작은 배지 하나 교환하는 것도 이 국경 너머 올림픽을 하나로 잇는 또 다른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밀라노 동계올림픽도 이 배지 교환처럼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내길 기대해봅니다. 밀라노에서 밀착 카메라 정희훈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타짜가 나타났다. 자,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선 때 아닌 다걸기, 올인 대결이 펼쳐진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재신임 투표를 던지면서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까지 걸 테니까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도 비판만 하지 말고 직을 걸면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해보자라는 식이네요. 감정 싸움 양상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승부수를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나도 걸 테니까 너도 걸어라라는 식은 승부수라기보다는 기싸움에 가깝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마치 영화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를 바로 그 장면인데 예. 바로 보시죠.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자, 저게 실제로요. 자, 김용태 의원 너도 나도 직을 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치가 포커판, 도박판이냐라고 반발을 했고요. 자, 당대표로서 당내 반발이나 이견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걸고 붙어보자식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정치는 도박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걸고 붙어보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하자 당시 국회에 나와서 장관직을 포함해서 모든 걸 걸 테니까 의원님을 무엇을 거시겠냐라고 얘기했던 적이 유명하죠. 자, 그런데 지난해였습니다. 그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 당시에 자, 백혜룡 경정 관련해서도 한 전 대표가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보고 가시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뭐 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관여했다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면 전 다 던지겠습니다. 모든 걸 다 걸게요.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겁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을 비교하면 서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정치가 이제 너무 대결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다걸기 대결이 계속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비판하면서 또 배우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정작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사태를 놓고 그대로 되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가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조작이라면 저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거실지 여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 유튜버죠. 전한길 씨도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부정선거 놓고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 대표가 자신 있으면 의원직을 걸어라. 자신도 모든 걸 걸겠다라면서 예. 또 역시 여기도 그 타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타짜가 나타났다. 키워드에 딱 맞네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찬데 있으니 시장하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그 대표 시절에 함께 일했던 박찬대 원내지도부와 비공개로 만찬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 파동인 상황에서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을 만나는데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당내 현안 관련돼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박찬대 의원이 식사하기 전에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라고 발언해서 웃었다는 얘기죠. 시장합니다. 배고프다라는 뜻과 또 인천시장을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 중의적인 개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통령은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네, 시장 괄호 열고 출마 괄호 닫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정말 시장 했던 건지 인천시장 출마하려는 건지는 조만간 우리가 알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의 뭐랄까요? 아재 개그? 여러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출마를 위해서 당대표직에 사퇴할 때 그러자 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승계했는데 그때도 박찬대식 뭐 아재 개그를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가시죠. 예.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라면서요? 요게 100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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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에는 박찬대가 합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예. 끝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기 전에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주말 뉴스룸은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룸은 저녁 6시 아니고 저녁 8시 1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림픽 중계로 뉴스룸 시작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